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9년 4월 13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시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별별 이슈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벚꽃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린 것 같은데. 네. 어제 벚꽃 여의도 벚꽃 축제 끝냈다는 거 같아요. 어제 끝났어요? 어제. 아, 그랬구나. 가보셨어요? 못 갔어요. 왜요? 올해는 꽃놀이를 못 했네. 왜? 그러니까 바빴구나. 어쩌다 이렇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바쁘셨군요. 아 맞다. 지난주 주말에 갔어야 되는데. 아하. 한 번도 못 갔네요. 근데 사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지금 대표님이랑 이 방송하기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매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 조카들 보느라 지난 주말에 내려가 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아. 그래서 막 사실 아무 정신도 없었는데 이 40대 이후에 건강 진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랬군요. 들었어요. 저도 좀 건강을 체중을 좀 조심해야지. 약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유튜브에 네. 나온 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단독 화면에 딱 진짜 돼지가 앉아있네. 시청자분들이 강사님 걱정 많이 해요. 네. 그니까 갈수록 위로는 안 커지고 옆으로 커진다고. 간헐적 단식이라도 좀 해서 약간 조금 다시 축소시켜놔야 네. 또 앞으로 몇 년 또 살 수 있지 않을까. 문제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체중 감량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자주 뵙는 걸로 깜짝 놀랄 거예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별별 이슈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미분양이 아니라 미계약으로 몸살 앓고 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전해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해링턴 플레이스, 네, 일반 분양 대비 66%가 자녀 가구로 무순위 추첨을 예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순위 평균 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미계약분 무순위 청약 물량이 174가구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 일반 공급 물량 중에 66%가 자녀 가구로 쏟아졌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주가 굉장히 좋은 단지로 평가받았었고요. 그리고 또 최고 경쟁률이 57대 1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좋았던, 분양 성적이 우수했던 그런 단지인데, 안타깝게도 자녀 물량이 일반 물량의 절반을 넘게, 네, 그래서 자녀 미계약분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에 관련돼서 우리 좀 많이 해봤잖아요. 비싸서 그랬을까요? 그게 크죠. 그게 그러니까 클까요? 먹을 게 상대적으로 없어 보인다. 지난 2, 3년간 특히 1, 2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네. 그래서 비교할 만한 인근 단지들의 가격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이 분양가 자체가 매력 있게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는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그렇게 이렇게 싸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 11대 1이면 지금 근래에 나오고 있는 다른 단지들에 비하면 네.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요? 높은 건 아닌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시장 상황 자체가 네.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9.13 대책 이후에 빠지는 거냐? 뭐 요새 근래 언론의 기사들에 보면 9.13 이후에 뭐 부동산 가격들이 뭐 얼마나 올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거는 통계상 보이는 거고 네. 현장에 가보면 과거 고점에 나오던 호가보다 물건들이 다소 낮춰져 있는 호가의 매물들이 있지만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주변도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미계약이 이만큼 나왔다는 얘기는 재개발의 일반 분양 물량은 로얄층이에요, 로얄층이 아니에요? 아니죠. 보통은 조합원들이 로얄층 물량들을 받고 그렇죠. 남는 물량들 중저층 이하의 물건들을 주로 공급하잖아요. 네. 이제 그 물건들 분양가를 받아봤는데 층도 안 좋은데 당첨은 됐어. 네. 근데 이게 막상 인근에 비교할 만한 새 아파트 단지, 괜찮은 아파트 단지 가격에서 지금 보니까 그 아파트도 다 지어진 아파트도 가보면 중저층은 금매들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가격대의 물건이 있는데 그렇죠. 요거랑 비교해 보면
이걸 하는 게 맞아 안 맞아 고민하다가 결국은 포기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시고 미계약 물량으로 많이 토해져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여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근래 이제 분양가가 생각보다 조금 높지 않았나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이거 무순위 청약이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도입된 과거에는 이런 걸 갖다가 줍줍이라 그래서 모델하우스에서 이제 받거나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분양 이 건설회사가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거나 그런 형태로 해서 청약받아 공급하거나 해서 처리를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게 처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는지 무순위 청약이라 그래서 이제 아파트 투유를 통해서 청약에서 이 청약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무주택자 대상으로 이제 또는 이제 그 지역 투기가율지구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네. 이제 아파트 투유를 통해서 무순위 청약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물량들이 얼마나 잘 소화가 될 거냐, 다 말 그대로 미계약 없이 미분양 없이 금방 빨리 소화가 될 거냐가 일단 변수로 보여요. 근데 그거는 이제 뚜껑 또 열어봐야 알겠지만, 네네.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제 이 사건을 보고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네. 청약 통장 저거 되게 아깝다. 네. 왜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통장 막 썼다가 계약 포기하냐. 그렇죠. 일단 네. 당첨되면 계약 안 치더라도 통장은 5년간 죽잖아요. 재당첨 제한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아깝다. 왜 저렇게 생각 없이 썼냐. 이게 하나의 교훈이 돼서 앞으로 청약하는 단지들, 이게 지금 허그에서 분양 보증을 할 때 분양가 상한 제한 걸었지만 네.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분양가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올해 분양하는 단지들은 이런 식으로 공공택지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는 분양가 제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비싸게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이런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민간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느끼기에 분양가가 생각보다 좀 높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분양가대로 조금 올라와서 같은 형태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첨만 되면 무조건 로또다 하는 시대는 어느 정도 지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분양가가 먹을 게 많이 있는 분양가냐 아니냐를 되게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일단 충분히 따져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막상 높은 가점 통장 썼는데 뚜껑 열어보고 나니까 미계약 이런 식으로 막 많이 나와버리고 하면 통장만 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도 좀 만들어질 것 같다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몸을 사리기 시작하면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높은 가점 통장은 여기는 넣어서 먹을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안 넣어.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넣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점대, 40점대의 낮은 가점 통장도 상대적으로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니까 네. 먹을 거는 좀 적을지 몰라도 네. 일단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분들한테는 사실 기회가 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청약 네. 통장 가지실 분들 입장에서는 희소식일 수도 있고 네. 뭐 슬픈 소식일 수도 있고 네. 줍줍을 통해서 줍줍을 적극 공략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줍줍 물량이 많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이득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일단은 과연 사람들은 과연 생각 없이 무조건 청약을 해서 이익을 보려고 했을까? 라는 생각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 분양하는 시점이 2월이었어요. 2월에 분양할 때는 시장이 이렇게 될지 생각을 못 했던 거죠. 네. 근데 2월 달에 거래된 게 없어. 그리고 2달이 지나면서 시장의 가격은 빠지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청약을 할 때는 이 정도 가격이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청약을 했다가 2달이 지나면서 가격이 빠지니까 이제는 비싸서 계약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야. 그러니까 나오는 청약하고서 거야. 계약 금방 해요. 그렇게 막 시간이 2달 있다 계약하는 건 아니라서 네. 청약하고 당첨자 발표하고 보통 이제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계약하는데 그 네.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네. 여기는 싫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거래된 물량이 없고 시장 자체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에 지금 굳이 이거를 잡을 필요가 있겠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계약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시장에 나오거든요. 네네. 결국은 이게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역으로. 그럼 이 사람들은 처음에 청약할 때 이게 비싸다는 걸 모르고 청약했을까요? 아리까리하면서도 워낙 되기 힘드니까 거의 그런 거죠. 관성처럼 넣은 거죠. 관성? 왜냐하면 계속 넣는데 계속 안 됐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되면 거의 그럴 거 괜찮다라고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네. 사실 나쁜 사이트가 아니에요. 굉장히 네네. 좋은 사이트거든요. 네네. 예, 통일로 변에서는 뭐 대장으로 클 수 있을 만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뭐 경희궁자에 이런 쪽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서대문 안에서는 괜찮은 역세권 아파트 단지거든요. 브랜드가 약간 뭐 아쉬울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과연 이분들이 소장님 얘기처럼 그냥 관성의 법칙으로 넣었을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겠지. 라는 그리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시장이 제 꺾이는 성격에는 모양새가 보이니까 조금 주춤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 네. 제 성격에는 일단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 또 하나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고분양가의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고분양가? 음. 주변 시세. 그러니까 주변 시세 기준이 뭐냐는 거지. 떨어지고 있으면. 지금 여기서 지금 주변 시세 본 데는 인근에 이제 입주한 과거에 홍제원 아이파크,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가 입주를 근래 했거든요. 네. 그 단지의 거래 가격들, 실거래 가격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여기가 더 우위냐, 열이냐 따져서 가격들을 보고들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처음에 청약할 때는 그 가격대로 받겠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랬더니 청약할 만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계약할 만한 단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단하는 시기가 지금 2달 뒤에 이게 무순위가 나오긴 했지만 그 판단하는 기준은 이 사람이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무순위가 2달 뒤에 나온 거지. 제 그렇죠. 얘기는 판단하는 시점 자체는 청약하고 나서 정당 계약까지의 기간이 2달씩 가는 게 아니라 보통 2, 3주 안에 2주 안에 보통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네. 그 2주 기간 동안 가격이 시장 상황이 2주 동안 급변하네라면서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해석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군요. 네. 일단 뭐 강사님 그렇게 보고 계시네.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대적으로 고분양가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왜 이 사람들은 그럼 과연 정말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불이익이 생길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청약을 했을까?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 중에 뭐 계약금 등 최소한 필요한 자금이 2억 정도 들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부담스러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과연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없이 분양권 전매가 안 되는 되잖아요. 단지 안에서 이런 계약에 초도 자금이 이 정도 들어갈 거라는 생각도 없이 과연 이 사람들이 청약했을까라고 보면 저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볼 때 사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신호탄이 아니냐, 계속 그런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내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 입주할 때 해왔어요. 계약 네. 포기하신 분들 후회할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입주할 때요? 후회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시점적으로 보면 3년 뒤. 3년 뒤. 이때 계약했어야 되는데라고 후회할까 안 할까? 추가적으로 기회가 있었다면 아니 후회를 그냥 안 지금 하겠지만 당첨됐잖아요. 아니지 그게 아니라 다른 걸 다른 기회가 없다면 맞아. 없었다면 그러면 후회하겠지만 다른 기회가 있었다면 잘했구나 생각하겠죠. 넘기는 걸로. 네. 자 그래서 다른 대체 물건들 더 싼 거 사면 사실 더 기회 비용을 뭐 시청자분들 오해하실까봐 저도 말씀드리자면 저도 첫 청약했던 거 있잖아요. 네. 가격 회복하는데 3년 걸렸어요. 네. 그래서 나는 내 경험상은 3년 뒤에 과연 웃기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 경험은 그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서울의 미분양 아닌 미계약분 물량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대책들이 지금 2월달 청약분부터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전 무순위 청약이라는 제도가
드디어 실행이 됐는데요. 경기 성남 위례팀도시에 공급한 위례 포레스트 사랑 부영 지난달 12일에서 11일, 12일 사전 무순위 청약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총 공급 가구보다 4배 가까이 많은 2,132건이 신청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청약했던 것이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가 사전 무수인 청약 접수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나가서 또 서초구 방배동의 방배그랑자에도 역시 사전 무수인 청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그죠? 사전 무수인 청약 과연 뭐냐? 아까 잠시 선생님 얘기하셨어요. 아파트 위에다가 미리 신청하는 것이다라는 건데 사실 청약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옛날에 4순위 이런 식으로 불렀었고요. 네. 1순위, 2순위, 3순위 이후에 이제 분양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분양하고 나서 빨리 계약이 딱 끝나서 안판을 쳐야 앞으로 안정적으로 분양 대금이 들어오고 집을 짓는데 선분양 네네. 제도에서는 안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 청약 제도에 따라서 공급 입자 모집 공고를 하고 분양을 하게끔 법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미분양이 나면 우선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원래 사전에 모델하우스에서 다 의향들을 받았거든요. 모델하우스 열어놓고 그럼 그렇게 의향을 제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언제 모델하우스 오셔서 우리 사순위 청약할 거니까 하세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순서를 바꾼 거죠. 네, 그러니까 순서를 바꿨다기보다는 미리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DB를 갖고 있다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빨리 털고 이제 완판을 치겠다 뭐 이런 전략이었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부정도 있는 것 같고요. 부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청약 제도 이외에 다른 형태로 당신들이 추첨자를 정하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물량들이 투기과열지구, 뭐 청약 과열지역 이런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지금 이 좀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제도에 따라서 이런 그 미분양 미계약분들을 팔아라라고 해서 요 관련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무순위 청약을 하게끔 됐고요. 이제 그 초기 단지들, 이제 그거에 따라서 분양해야 되는 단지들이 이제 무순위 청약들을 지금 여기저기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가 별별수다 하면서 이런 얘기가 저희 별별수다 얘기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적격자를 대거 청약에 가담시킴으로 인해서 일부러 당첨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내부적으로 아파트를 무작위로 배정을 하는 이런 것들 꼼수죠. 이런 꼼수들을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부정들이 만들어졌었던 것이 사실 있어 왔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청약 제도를 개편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줄곧 있어 왔고 개편이 돼서 드디어 올해 2월부터 청약하는 것은 사전 무순위 청약이라는 것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장점이 있어요. 일단 청약 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안 됐다고 해서 당첨이 안 됐다고 해서 당첨자 이력이 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1순위 청약을 넣는데도 제한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청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도 규제하고 하는 등등의 일들이 있었는데요. 실수요자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규제 지역 안에서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 또는 광역권 안에 거주해야만 하는 조건으로 사전 무순위 청약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됐는데 사실 이번에 청량리역 한양수자인에 관련돼서 벌써 뜨끈뜨끈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 미계약분이 나와서 당첨되지 않겠냐.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얘기가 지금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청량리 한양 수자인도 뭐 14,000건이 몰렸다고 하고 네네. 앞으로 분양할 단지들도 미리 이렇게 사전 그렇죠. 무순위 청약들 받으면서 네. 뭐 분양하려는 입장에서는 모수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 대상으로 최대한 빨리 완판하자 뭐 이런 그렇죠. 측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 또 건설회사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머리를 쓰는 것 같습니다. 84제곱미터 이하에 9억 미만으로 분양가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물량을 일부 포진을 일부러 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전 무순위 신청의 신청률 자체를 아파트의 관심 지수로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몇 개 들어왔냐를 토대로 해서 그렇죠. 얼마나 인기 있을 만한 단지냐도 뭐 대충 가늠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따라서 사전 청약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재밌는 거 봤는데요. 이게 네네.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다. 이 청약 신청 지금 이 홍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청약 신청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청약은 19세 만 19세 이상 성년자고 뭐 수도권 거주자면 청약 통장 없어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청약 신청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예비 입주자로 선정돼서 추가 계약 체결한 사람. 이미 계약 일반 분양 청약해가지고 예비 당첨자가 돼서 추가 계약한 사람은 안 되고요. 당첨된 후에 계약 포기한 사람도 안 되고, 그다음에 당첨됐는데 부적격자로 판명이 나서 안 된 사람들, 그 단지에서 했던 사람들은 못 한대요. 그렇군요. 예. 그 사람들은 빼고 가능하대요. 근데 그러니까 사전 결국은 청약하는 건 이거 어떻게 걸러날라나? 한 번 되는 거네. 그렇죠. 한 번 여기에서 떨어진 놈은 하지 마라. 뭐 네. 이런 식으로 제도가 돼 있나 보네요. 그렇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 무순위 청약이라는 제도가 악용되어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살짝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게 벌써 냄새 나 벌써 지금. 네. 이게 그렇죠. 뭐 허수로 막 분양하는 쪽에서도 네. 주변 사람들 넣어라 해서 숫자 엄청나게 키우고 그러면 네. 있는 거 다 일단 넣어봐. 맨날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굉장히 부풀려 보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당첨 만들면 또 되면 좋은 거 아닌가? 많이 먹을 거 있으면 모르겠다. 네. 네. 자, 그래서 악용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결론으로 저희가 투기를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가 원룸 사기가 도미노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액이 무려 수십억에 달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내용은 그렇습니다. 방학을 하기 전에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빼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다려달라라고 얘기했어요. 방학 내내 기다렸는데 이제 계약할 때가 돼서 보증금을 빼달라라고 얘기했더니 집주인이 나와 있는 매물들을 전부 다 인근 부동산에 전세로 싹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려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근데 단순히 연락이 안 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리비로 전기세, 수도세 같은 것들을 징구를 했고요. 그런데 연체를 시켰고요. 더 나아가서는 현재 이런 건물들이 경매에 들어가고 있는데 무려 17개의 원룸 단지죠. 그러니까 경매 신청에 차곡차곡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네.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임대인이 뭐 이런 식의 원룸 건물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아무튼 무슨 채무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집을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일단 여러 가지가 상황이 발생할 네. 수 있는데요. 일단 선순위에 근저당이 있었던 거예요. 네, 선순위 근저당이 있고 후순위에 이제 원룸 전세 세입자들이 쭉 들어가게 된 케이스죠. 그러면 세입자들은 그 대출이 이렇게 많이 있는 상황에서 많이 있진 않았어요. 많이 있진 않았고 많이 있진 않았지만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자기 네. 전세 보증금을 경매 넘어가면 어느 정도 떼일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전세는 일단 월세 안 나도 되니까 하면서 보증금을 많이 넣고 들어온 거네. 그런 학생들이 좀 일부 있었던 거네. 일단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를 깡통주택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저당 금액과 전세 금액의 합계액이 주택의 매매 가격을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네. 깡통 중에서도 상깡통이네.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깡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게 지역이 매각으로 어디 얘기예요? 어디더라? 잠깐만요. 여기 써놨는데. 자, 볼게요. 안 써놨네. 네. 서울입니다. 서울, 네, 서울. 서울입니다. 네, 서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서는 계약했던 자기의 임차인들한테 집주인이 상황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갑자기 전세로 매물을 다 내놓더니
갑자기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 보니 전세를 내는 거 보니 아무래도 수상하다. 그러니 재계약을 하지 말고 계약 해지를 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나가라. 이제 이런 식의 신호를 줬다고도 하는데 이게 사실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원룸을 전세로 넣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죠? 원룸을 전세로 넣는 케이스가 없어요. 원룸을 전세로 놓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냐면 네네. 돈이 쫄리면 그렇죠. 목돈을 좀 부동산 담보로 뺐을 때 대출이 안 나오거나 사실 이 대출이 은행에서 이런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원룸 건물 대상으로는 많이 빼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반공제라든가 이런 것들 많아가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돈을 좀 많이 목돈을 갖다 빼서 어디 쓰려고 하면 전세 비중을 조금 늘리려고 하는 편인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집들이 건물이 경매로 들어갔다. 소유자가 무려 17개에 달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건물을 여러 개를 갖고 있었는데 네. 지금 기사 보니까 9개 정도를 이런 식으로 해서 날렸다라고 지금 경매가 거예요. 진행하고 있다는 네. 얘기는 이제 소액 임차인들 또는 뭐 보증금 그렇죠. 걸려 있는 세입자들 중에서 네. 오도 가도 못하고 머리 아파질 세입자들이 꽤 많다는 얘기인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지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법적이나 제도적인 부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은 선순위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와 있는지 월세로 돼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에 대한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저 구두상으로 이렇게 선순위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그냥 적는 게 대부분 관행으로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선순위 세입자가 사실 알고 보니까 근데 이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쓸 때 다 쓰지 않나요? 쓰라고 돼 있죠. 네, 이거 아마 문제 생기면 조금 책임이 어느 정도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이제 쓰라고 되어 있어서 쓰는데 문제는 서류를 일일이 다 증인 뭐 어떤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지. 성실하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보면 진짜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방이 20개짜리 원룸 건물이라고 하면 101호는 보증금 얼마, 102호는 보증금 얼마에서 쭉 보증금 다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앞에 선순위로 있는 대출 얼마 하면 네. 내가 경매 넘어가면 얼마까지 받아갈 수 있나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 권리 분석을 월세 뭐 수수료 얼마짜리 받는 그 임대 쓰면서 아니지 해야지. 그러니까 하긴 그걸 해야지. 갖다가 책임 있게 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그걸 갖다가 느슨하게 하신 분들, 그러니까 느슨하게 했으니까 그 위험성을 모르고 임차인들도 막 들어갔을 거예요. 그건 아니야. 아니야? 그쪽으로 얘기를 글로 가면 안 돼. 여기도 지금 신문 기사는 얘기를 그쪽으로 몰고 가는데 일로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책임감 있게 해요. 해서 물어봐. 그럼 예를 들어 볼게. 건물이 100억짜리인데. 근데 임대인이 그러면 그걸 갖다가 소홀하게 답변한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임대인이 소홀하게 답변하는 거지 중개사가 책임 있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인이 배짜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강제력을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법과 제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는 공인중개사 책임이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팩트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확인하고 싶지. 왜? 잘못되면 중개사도 책임을 지는데 근데 문제는 몇만 원 받고 책임지기 싫지 중개사도. 그런데 왜 중개사 얘기를 하냐고 이게.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사전에 그거 봤잖아요. 그 뭐죠? 그 주민센터에서 그 뭐냐 우선 변제 예. 그거 하잖아. 확정일자 예. 봤잖아요. 그거 지금 다 적어놓잖아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목적으로 주민센터에 요청을 하면 주민센터는 현재 계약돼 있는 임차인의 현황에 대해서 제공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확인을 해야 될 의무는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주어지지 않고서는 이런 이 확인 설명서에 쓰는 내용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제도적인 립이다 이거는.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네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 이래놓고 엄한 공인중개사만 때려잡는 정부 정책의 문제인 것이지 공인중개사 잘못 아니라는 거.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살고 있는 세입자들. 네. 일단 일단 선의의 피해자잖아요. 모르고 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건물이 경매 들어갔어. 젠장. 알고 보니까 맨 끝에 들어왔어. 나 전세. 어떻게 해야 돼? 인생에 쓴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피해 학생만 130명이에요. 장난 아니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 사회 초년생도 아니지. 이 사람들 대학생들에게 전세 보증금이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의미 있는 돈일 것 같은데 자,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이렇게 씁쓸한 쓴맛을 보고 나면 진짜 정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제일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다 알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동네 부동산도 다 알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알아.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 직거래 사이트에 내놓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결국 다른 피해자한테 떠넘기고 돌려가겠다는 거잖아. 폭탄 울리기죠. 근데 임대인이 와서 계약서 써줘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놓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구한 다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뭐냐면 직거래 물건들 전세 가격 싸게 나오고 막 이런 물건들 권리 분석 잘 안 하고 들어갔다가 덤탱이 쓰고 크게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임대료 싸다 보증금 전세 보증금 싸다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네. 내가 그 폭탄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해라 이런 결론으로 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직거래로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한 위험성들이 이런 부분에서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분들이 경매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최우선 변제라는 소액 임차인 기준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최초의 근저당 설정 기준에 따라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라는 것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법률구조공단 이런 데 가시면 또 경매 학원 이런 데 가시면 이거 또 사실 인터넷에서도 경매 공부하면 다 알잖아. 인터넷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거. 진짜 이건 경매 공부뿐만이 아니라요. 사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상식인데 네네. 임대 들어갈 때 이런 원룸 들어갈 때는 무엇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 이런 거는 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좀 고등학교 때 해야지. 교양 과목으로 이런 거는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대학 안 가는 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할 텐데 살면서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상식이니까. 네네. 요새 기술 가정 과목 이런 거 있네. 그런 것처럼 이런 임대차 상식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금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느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칠까? 라는 얘기를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강 선생님 또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집 팔고 사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대한민국이 유튜브 몸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좋다는 얘기인지 나쁘다는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유튜브가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제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으로 선정됐습니다. 놀라운 점은 10대에서 20대뿐만 아니라 50대 이상에서도 유튜브를 가장 오래 사용한 앱이라고 선정되었다라는 부분이 아주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유튜브로 진출하려고 하는 다양한 부동산 업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면 방탄소년단이 거주한다는 한담 더 힐이나 또는 최근에 인기 드라마였던 스카이캐슬이 촬영지였던 라센트라 같은 곳이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편안하게 주택 내부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살고 싶은 집, 동경했던 집, 그동안 관심 가졌던 집들에 대해서 시청을 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동시에 댓글로 소통하며 유튜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계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로 작년 12월 기준 전국에서
개업보다 폐업을 더 많이 하는 상황에 새로운 돌파구로 유튜브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언론사, 신문사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를 연신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잘 나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온라인 집들이라는 걸 통해서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함께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문제는 하고 싶다고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을 통해서 집 내부를 공개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실제 거래도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돌파구,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뭔가 신선한 어떤 방법,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유튜브라는 걸 선택하는 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장님도 하시잖아요 지금. 그럼요. 네. 유튜브가 지금 사실 여기 이 소개된 흑석 박사 같은 분은 네. 예전에 알았던 분인데. 아 그래요? 네. 네. 유튜브에다가 굉장히 아이템을 잘 선정해가지고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확실히 굉장히, 저희 애들도 거의 유튜브 틀어놓고 살고 저도 엄청나게 보거든요. 이게 과거 매체에서, 그러니까 과거의 매체에서 제공할 수 없었던 굉장히 다양한 사소한 것들까지도 끌어올려서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생각해 보세요. KBS 방송국에서 오늘은 방배동의 롯데캐슬 아르떼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하면 저거 말이 되냐,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나 롯데캐슬 아르테 34평 아파트 몇 동의 평면이라든가 조망이라든가 보고 싶은 수요는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수요를 위해서 공급할 수 있는 채널들, 영상으로 풀어서 소개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수요와 굉장히 많은 공급들을 서로 매개할 수 있는 매체로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취미면 취미, 이런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그래서 유튜브를 저도 지금 한 2년 정도 이상 했지만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유튜브는 관심사 기반으로 이 사람이 어떤 영상을 보면 이런 영상을 당신도 좋아할 겁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추천해주는 추천 동영상도 되게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동산 매물을 관심 있어서 본다라고 하면 관련된 영상들이 앞으로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내가 만약에 부동산 매물을 내가 올리는 공급자가 된다라고 하면 내 물건도 그걸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한테 꽂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게 뭐냐면,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저는 취미가 게임기 만들고 뭐 이제 그런 개인적인 취미가 있지만 모르는 도구를 써야 되거든요. 목공 도구라든가 써야 되는, 한 번 써본 적이 없어. 배울 때도 없죠. 근데 과거에는 네이버라든가 이런 검색 엔진에 검색을 해봤으면 주로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목적으로 나와 있는 이미지 중심 또는 텍스트 중심의 그게 있었는데, 도구 사용법은 사실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면 우리나라 또는 되게 낯선 도구라고 하면, 낯선 부품이라고 하면 영어로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 해외 유저들이 어떻게 분해하는지 뭐 이런지 픽스잇 이런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다 보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 유튜브 안에서 저도 검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럴지언데 저희 자녀들, 아이들 세대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는 게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훨씬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디어, 앞으로의 어떤 매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사용자가 더 늘어날 어떤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뭐 네이버 부동산이라든가 부동산 중개 매물 플랫폼 중심으로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고 정보를 소비했다라고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가능성이 계속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라고 하더라도 나는 우리 동네 물건들만 중개해, 뭐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통해서 유튜브를 접근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좀 더 힘을 받으면 좀 더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개업자분들께서, 그리고 실제로 저도 보면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계세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나는 어떤 고객들이 낯선데 고객들은 나를 낯설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맨날 봤거든. 그렇죠. 내가 이 동네 관심 있어서 봤는데 이 동네 어떤 부동산 사장님이 맨날 동네 얘기를 해줘. 그러면 난 맨날 봤으니까 오래 본 사람 같아. 가서 이 맞아요. 악수하고자 하면 그분은 저를 처음 보니까 낯설어하지만 사실은 이분은 유튜브 안에서 그 동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줘왔기 때문에 일단 허들이 되게 낮아요. 처음 만났을 때. 허들. 그래서 뭐 물건 소개를 해주면 이 사람이 이제까지 신뢰감 있게 계속 정보를 줘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빨리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해라 하려면 지금 빨리 해라. 빨리 하는데 잘 모르겠으면 배워서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유튜브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네. 굉장히 이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나서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게 유튜브 로직 이런 것들 파악 잘못해가지고 이제까지 한 1년 정도 돈 많이 써서 키웠는데 없애고 다시 시작. 주변에 제 지인 중에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뭐 저작권 이런 문제 때문에 이상하게 계속 뭐가 걸리면서 못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물론 뭐 항상 마케팅 매체라고 하는 게 오래 하고 꾸준히 하면 되지만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배워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유튜브 관련돼서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예전에 그 MBC에서 마이 리틀 텔레비전 마리텔 아세요? 마리텔. 지금 이 시즌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3월 저 요새 말부터. TV를 잘 안 봐갖고 모르겠는데 어제 하여튼 했어요, 어제. 아 그래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네. 그거를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유튜브처럼 개인 방송을 공중파에서 데리고 왔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죠? 네. 완전 그 케이스인 거죠. 네. 그리고 설마 저게 뜨겠어? 했어요. 설마 저게 뜨겠어? 사람들이 공중파를 좋아하지 저런 개인 방송을 좋아하겠어? 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끄럽게 얘기를 하자면. 근데 또 호기심이 또 넘치잖아요. 바로 유튜브 채널 개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낀 게 있죠. 역시 효과가 없어. 그래. 어떻게 잘 못했지.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 아니야? 시장이 네. 안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을 그 당시에 쭉 올렸었어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개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직 너무 초기 시장이구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또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러한 초기 시장에 굉장히 에너지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는 걸 뻔히 아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별별 수다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그 좀 뒤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2018년 여름 한 1년 전쯤 그때부터 살살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과히 폭발적인 상황. 엄청 치열하죠. 까지 도달하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거 관련돼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오비에서. 네오비에서. 네.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경기 어렵다고 다들 난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교육을 해서 열심히 이제 배우셨던 분들이 저희는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특화되어 있는 교육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새 제가 제주도 강의를 가는데 제주도 내려갈 때마다 유튜브 통해서 매매 계약을 양방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내려갈 때마다 합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부동산 중개업에도 유튜브에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얘기를 저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지만 지금 이 네오비 쪽에서 하고 있는 유튜브 교육을 받은 수강생분들이 실제 중개 업무에 접목을 해서 좋은 피드백들, 그렇죠. 예, 좋은 네.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유튜브 교육을 어디서 받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스스로 독학하면 아마도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또 그렇죠. 1년 이상 네. 겪으셔야 되겠지만 네. 멘토를 잘 만나서 교육을 받는다면 훨씬 더 빠른 지름길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 네, 여기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 뭐요? 언제 교육도 해요? 아니야. 안 받아? 아니야. 아니야? 네. 그래서 수시 모집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수요가 많아서 사실은 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을 받는 것이 혼자 독학을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런 말씀 드리고 네. 싶고요. 기왕이면 특화돼 있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 쪽 그쪽 분야로 교육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새 저는 강의 다닐 때마다 좋습니다. 맨날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려서 많이 들려 지금. 내가 네. 많이 도움을 드렸구나. 어떤 그런 되게 그거 좋죠. 네. 그러니까요. 그거밖에 없어요 인생의 낙이 지금. 네. 대리 만족. 자,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재건축 시장에 계속 적신호입니다. 드디어 폭탄 같은 발언이 발표가 됐는데요. 재건축 일몰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3월 재건축 해제 대상 23곳에 대해서 예고를 통지한 상황입니다. 추진위부터 조합 설립이 안 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재개발구역은 이미 통지가 있었죠. 15곳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재건축이 23곳이 해제 예고 통지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3월까지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면 구역 해제의 위기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들이 압구정 3구역, 신반포 2차, 잠실, 장미 등이 큰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내용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해지되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법률 간에 얽혀 있는 문제도 있고 네네. 조금 다퉈봐야 될 이슈들이 있긴 해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단지별로 다르거든요. 일단 재건축 일몰제가 적용되는 게 이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조에 보면 이제 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게 2012년 2월 1일 날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사실 재개발 때문에 또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쪽에서 주로 나왔어요. 이유가 나왔어요. 뭐냐면 사업을 하라고 정비구역 지정을 한 재개발 구역들 또는 이제 사업이 이만큼 가고 있던 추진 주체가 있었던 이 곳들이 있는데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하러 재개발하냐, 뭐하러 재건축하냐 안 가고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냅둘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재개발 기본 계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추진 주체가 있긴 있는데 다음 단계를 더 안 가니까 이걸 갖다가 해제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해제하라는 어떤 규정 자체가 없었거든요. 네. 그 이전까지는. 네. 그래서 자, 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하세요라고 절차를 정해놨는데 네네. 정해진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내용을 갖다가 그러니까 일몰 기한을 둬서 그 기한 안에 다음 단계를 위한 동의를 이끌어내거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해제하세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추진 주체가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곳들 이런 곳들이 이제 주로 적용이 됐는데요. 2016년에 가서 이제 2015년에 법 바뀌면서 2016년에 뭐가 생겼냐면 그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추진위가 구성되었던 곳들도 네. 일몰제에 적용되게끔 하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된 곳들도 사업이 안 가면 해제시키고 왜냐하면 재산권 침해가 있거든요. 네. 재개발 안 갈 거면 하지 말 거면 나 집 부수고 새로 짓거나 뭐 하게끔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거 적용하기 위해서 2016년 3월 3일 기준으로 4년 이내에 그러니까 4년이 지나는 시점에 이제 일몰 적용되게끔 요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교차해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 되면 이 규정에 따라서 해제가 되어야 되는 정비 구역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재건축 단지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때문에 사실 지금 아주 되게 다급한 재개발 구역들도 많고요. 네. 추진 주체는 있지만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동의를 받지 못해서 조합 설립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들도 많고요. 재건축 단지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서울시가 해주지 않아서 정비 계획도 못 만들고 다음 단계로 못 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계획이 진행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런 법률적인 게 서로 엉켜가지고 우리도 하고 싶은데 니네가 지금 서울시가 정비 계획 이거 안 해주고 있지 않냐, 뭐 이제 이런 데들도 있을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나눠서 좀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압구정 3이나 신반부 2차 잠실 장미가 위기라고 하기에는 여기는 더 이 구역별로 어디까지 단계가 진행되어 왔는지에 따라서 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공동주택은 사실 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왜요? 공동주택은 해제되고 나면 이제 사실 공동주택 재건축들은 문제가 뭐냐면, 해제되고 나면 만약에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구역인데 정비구역이 해제된다라고 하면 다시 이 안전진단,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못 넘으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재건축 사업이 지금 자발적으로 가지 말자는 데들도 있어요. 대치상 1차 근래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재건축 부담금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그냥 리모델링을 하든 사업을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천천히 가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주민들이 오히려 스스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나머지 재건축 중에서도 빨리 굳이 가야 되느냐, 아직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과 같은 큰 빅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어떻게 해결되는지 봐가면서 가자, 이런 스탠스의 재건축 단지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좀 시간을 두고 갈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뭐 천천히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가 재건축을 못 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파트는 이 주택 단지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가 낡아갈 뿐이지 그 모양은 그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달라요.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행위허가 제한이 풀리는 순간 개별 건축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이 헐고 빌라 다세대 짓는 형태가 되면서 주택 노후한 주택들이 급속도로 감소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아예 극단적으로 사업 방식 자체가 없어져서 과거에 추진되다가 해제되면 다시 추진할 방법도 없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대체해서 가야 되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로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1,500세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할 수 있었던 데가 해제되고 다시 가면 그냥 우리 동네 일부 가로 단위 블럭만 뭐 200세대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할 수 있어, 이렇게 바뀌는 거라서 완전히 다른 모양새가 나올 수 있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도 재건축 사업들도 되게 지금 이 단계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빨리 동의를 이끌어내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데들도 있고 아예 그런 요건 자체가 안 되는 데들도 있고. 일단 지금 요번에 지금 이게 나온 게 서초구에서 서초구 관내에 있는 재건축 사업장들 23곳에다가 당신네들 다음 단계 이때까지 안 밟으면 정비 구역 해제될 수 있습니다를 통보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법률적인 어떤 검토를 할 수 있는, 뭐 저도 이제 좀 여쭤보고 문의해가지고 알아봐야 되는 거라서 이 정비구역이라는 개념이 조금 재건축에서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 지구 지정된 시점을 보통 70몇 년도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저도 조금 공부를 해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단독주택 재건축이냐 아파트 재건축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 그다음에 또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용될 것이냐에 대한 차이점도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시장 상황도 안 좋은데 재건축이라는 사업 자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상이다, 안 좋은 악재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사업이 늦어질 리스크가 엄청 커지는 거죠. 아니죠. 늦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엎어지는 거죠 지금. 아니, 언젠가는 한다. 그러니까 일부 단지는 그렇죠.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갈란 빨리 가라, 안 할란 말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는 정리해주는 이런 역할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됩니다. 네, 구역구역별로 보면 심각한 곳들 많습니다. 네네. 보면, 예.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은 뭐 선생님 얘기하셨던 대로 아파트 재건축도 있고 단독 주택 재건축도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 리스트에 나오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아무쪼록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 되려면 되고 안 되면 엎어져라. 오히려 시장에 이상한 신호 흘리지 말고 이렇게 확실하게 한 번쯤 정리해 주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장이 아무래도 좋지 않은 상황에 호재가 아닌 악재로 작용할까봐 약간 좀 걱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재건축에 관련된 거, 재개발에 관련된 거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아무튼 또 속 시원하게 사이다 같은 좋은 이야기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인데요. 이제 어디 가셔야죠. 날씨 좋은데. 그렇죠? 봄 봄이라서 다들 마음들이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아무튼 계절의 여왕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추억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